네, 주말 동안에 쌓여있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본의 총선 결과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쯤에 결과가 좀 전해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죠? 오늘 새벽에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 NHK 보도인데 예상대로 자민당, 공명당 참패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뭔가 돌파하려고 승부수를 두었는데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보면은 자민당의 의석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포함해서 247석인데 191석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연정을 구성한 공명당도 32석에서 24석으로 줄었고요. 반면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지금 98석인데 148석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민당하고 이제 개헌 쪽에서 같은 기조를 보여왔던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도 44석에서 38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하려면은 310석 이상이 필요한데 297석이니까 개헌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일단 개표는 지금 90% 이상 이루어진 건가요? 예,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나서 100% 끝났고요. 이루어져서 결과가 정해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이게 아주 결정타였는데 역시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 해당되는 연루된 의원들이 46명이 출마를 했는데 28명이 낙선을 했습니다. 60% 이상이 낙선을 했습니다. 로이터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새벽에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정계가 이제 어떻게 될까 예측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분석들 나옵니까? 일단 자민당, 공명당 집권 체제가 지금 흔들리게 됐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제1당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는 케이스,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일본 정계의 소용돌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고요. 일단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야당 입헌민주당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다른 당하고 합쳐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네. 산술적으로는 야당이 이렇게 다른 당들하고 합쳐가지고선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만 선거 앞두고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 실패를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 총리 후보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고요. 그래서 지금 입헌민주당 노다 대표도 오늘 새벽에 다른 당하고 협력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내다보고 대화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연 선거 때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자민당은 의석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1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명당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 다른 당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라고 여기가 7석에서 28석으로 대폭 늘었는데 여기를 좀 이렇게 좀 끌어들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특별국회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 안에 이제 소집되는 국회. 네. 요 개념도 좀. 이제 그래서 네. 총리 총사퇴를 이제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회기 중에 총리 선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이합 집산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는 선거 졌으니까 나가라. 이시바 총리한테 압박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TV하고 회견하면서 계속 정책 실현에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지금 당내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를 좀 내비쳤는데 일단 향후에 어떻게 될지 또 새로운 소식 전해주시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좀 볼까요?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급박하게 좀 돌아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새벽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요. 네. 일단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속 대련을 했고요. 그리고 양쪽 다 으르렁대긴 하는데 대충 끝내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예루살렘 전몰자 추도식에서 약속을 지켰다. 공격이 정확하고 강력했으면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더는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력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 보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시설을 보복 공격하기 전에 제3자를 통해서 테헤란 쪽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공격하고 이런 걸 공격 안 한다 이렇게 사전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란 쪽에서도 오케이 우리도 더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소식통 여러 곳에서 인용한 것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에 앞서서 뭐 네덜란드 외무장관 포함해서 3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물론 뭐 어디도 공식 확인을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네. 그 이스라엘 공격 몇 시간 전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란 외무장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더는 이렇게 치고받는 게 당분간은 없겠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최신이고 그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란 내 군사 시설을 연쇄 공격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이죠. 네. 3차례 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 시설 네. 주로 그 미사일하고 생산 시설, 드론 생산 그다음에 기지를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란도 많이 요격을 했고요. 지금 이게 이제 뭐 배경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일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수장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수장을 이스라엘이 제거를 하니까 이제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한 25일 만에 보복이 이루어진 거죠. 네. 주로 어디를 공격하느냐, 뭐 관심사는 또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각에서는 네. 그 이란 석유시설하고 뭐 심지어는 핵시설 공격 가능성까지 그렇죠. 우려가 됐었는데 네. 브링컨 장관이 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율하고 아마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공격도 브링컨이 중동 떠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심판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심판이지만 조금 좀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편향이 돼 있긴 하죠. 바이든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하고 있나요? 그저께 펜실바니아주 방문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군사 목표 말고 다른 곳은 타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이게 끝이길 희망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도 그 이스라엘 방어권 지지의 중요성을 견지한다 하면서도 갈등 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지속적인 입장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미국 선거 꼭 8일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더 불거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단속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서 뭐 정리해 주셨듯이 CNN도 그렇고요. 이거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게 중론이긴 하네요. 지금까지는. 네, 미국 네. 언론도 그렇고 전부 외신들이 이스라엘이 네. 공격 앞서서 백악관에 이렇게 공격하겠다는 점을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응 자위 차원에서 이란 내 군사시설을 공격한 걸로 이해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것도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동맹이라는 점에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하면서 이번에 명시적이고 은밀한 협조를 제공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이스라엘 공군기들이라든가 가면서 이제 바로 못 가니까요. 이라크 영공을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 통과한 영공이 미군이 관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이런 걸 좀 편의를 봐준 것 같다는 식의. 그래서 대련을 약속대로 했고 서로 명분을 어느 정도 채웠고 미국에서는 다가오고 일단 이 상태에서 조금 스탑되는 그런 걸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은 다시 이란으로 옮겨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넘어갔는데 상황이 지금 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새벽에 지금 외신 저런 걸 보면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이 사람 약간 좀 실용주의자죠. 어제 가기에서 전쟁을 모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공개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국가는 방어하겠다. 이건 뭐 이제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페제스키안이 그저께 X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뭐 이란 용사들이 뭐 절대로 뭐 국가 방어에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에도 요령과 지속으로 대응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동을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보복의 악순환에 대한 그렇죠. 걱정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여기 어디서 좀 잘라지느냐, 일단락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시청자 얘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란이 대응 계획이 없는 걸 외국 중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쪽에 통보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국영 언론도 이란 전역에서 일상이 차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어제 밤늦게 외신을 보니까요,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공격받는 그런 영상을 올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란 국민들한테도 엄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란 리알화도 공습 직후에 오히려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란 군부의 성명에 대해서 뭐 절제됐다 이런 평가가 그러면 사실 이제 군부가 제일 있는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군부를 좀 다독여야 되는데 일단 물론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가자 지구와 레바논 휴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그렇게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군부도 일단 조금 현실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란이 만만치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가장 많은 3,000기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해서 만약에 여차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무슨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짜 훨씬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그 개연성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정도로 해서 약속 대련을 하고 좀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스톱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지되는 분위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얘기 좀 해볼까요? 쿠르스크에 지금 집결 중인 것으로 보도가 일제히 되고 있는데 규모도 좀 상당한 것 같고요. 네, 계속 그 보도들이 나오는데 네. 그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북한군이 그 격전지 쿠르스크 여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죠. 여기 지금 집결 중인 걸로 그동안에 뭐 집결한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집결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한 5천 명 가량 뭐 얘기도 나오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러시아가 그 키이우를 포함해서 또 그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다시 좀 이렇게 전제를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목격됐다 뭐 이런 주장도 그런 있는 얘기도 것 지난주부터 같아요.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저께 텔레그램에다가 북한군이 27일이나 28일쯤 전장에 투입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금 그 나토 본부가 있는 그 브뤼셀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토 본부에서 이제 회원국 대사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른바 P4가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고 그래서 또 우리 대표단이 이런 그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나토에 보고를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토 그 사무총장도 한국 대표단 브리핑 받고 나서 약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숄츠 독일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북한군 얘기를 또 했죠.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을 배치하는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고 아주 매우 우려스럽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탈레반을 통치하는 아프간과의 경협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아프간은 지금 탈레반 정권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거의 지금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대사도 보냈고 네. 또 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12월부터 아프간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양쪽이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또 그 중국 쪽에서도 보도가 나왔고 아프간 국영통신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중 수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그 아프간에 대한 그 아프간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한 12% 정도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됐고요. 내년에는 증가폭이 더 늘어날 걸로 관측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세관 자료를 보면은 아프간이 중국에 수출한 게 한 6,400만 달러, 900억 원이 차이 안 되는데 이제 이거를 대거 좀 늘려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타지키스탄 통과해서 중국하고 아프간을 연결하는 새 경제회랑, 이제 1대1로의 맥락이죠. 이게 이제 이른바 와칸 회랑인데 네. 이거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관련해서 곧 이제 타지키스탄까지 포함해서 3국이 회담도 할 예정인 걸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짐작하시겠지만 네. 천연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간은 지금 뭐 코발트, 구리, 철 같은 거 아주 다량 매장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히토류하고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도 매장량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이제 이 아프간에 이렇게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와중을 틈새 들어가서 더욱더 이제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연결이 되겠지요. 미국이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강력히 통제하고 사실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게 좀 격화되느냐, 좀 완화되느냐의 문제는 사실 계속될 거는 예측된 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원자재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겠죠.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주 탄탄하게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쉽게 미국이 이렇게 족쇄를 풀지 않을 거라는 걸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1일부터 수출되는 히토류가 서방 공급망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해당 중국 기업들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통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히토류 채굴 생산 기업들에 대한 소유권도 또 중국이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중국에 있던 외국 기업들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그 중국 히토류 그 광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캐나다 기업인데 그 네오 퍼포먼스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갖고 있는 그 디스프로슘 정제 공장 지분도 중국 기업이 넘겨받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다른 공장 한 곳은 이미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이 디스프로슘이라는 게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9.9%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거의 다 지금 쥐고 있으니까 이걸 또 다른 무기를 쓰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모든 그럼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것도 국가 기밀로 분류를 아예 한다고요? 네. 그 히토류 채굴 뭐 정제 이걸 국가 기밀로 분류하고 정보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15일부터는 반도체는 물론이고 배터리, 방염제, 야간 투시형 핵무기에 쓰이는 그런 이 원료로 들어가는 그 안티몬 수출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생산의 한 48%를 중국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8월부터 뭐 갈륨, 게르마늄 이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거죠? 이미 들어갔죠. 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는 그 흑연도 수출 통제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실상 그 독점하는 히토류 가공 기술 그 외부로 나가는 것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그냥 미국의 정권 교체 앞두고 한번 단단하게 지금 대비를 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 중에 하나 좀 짚어볼까요? 지금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선에 따라서 이 부분도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쓰레기통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 새벽 그 CNN이고 뭐 그 보도하는 걸 보니까 지금 뭐 전국 지지율은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걸 오차범위 아니고요. 경합주는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고 그렇게 돼 있어. 네. 여전히 막상막합니다. 꼭 8일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가지고 막 뭐 특히 이제 국경 문제 이거는 이제 자기의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벨트의 하나인 그 애리조나주 네. 거기서 유세를 하면서 미국이 쓰레기통 같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베네수엘라에서 아프리카 콩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교도소, 감옥, 정신병원에서 온 범죄 이민자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미국이 전 세계 쓰레기통 같다. 내가 쓰레기통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인데 이건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막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 취임 첫날 이민자 대규모 추방 이런 공약은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다시 상기시키면서 취임하면 이제 11월 5일이 이제 해방의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유세한 데가 이제 메리코파 카운티라는 곳인데 네.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를 잡고 안 잡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아주 강한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네. 여기는 히스패닉이 한 30% 차지하기 때문에 히스패닉이 지금 최근에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곳에 주로 있는 주민이 일자리 위기에 처했는데 그게 다 이민 정책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얘기인가 그걸 보호해주겠다. 봐요. 네. 나한테 찍어달라 그겁니다.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도 언급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뭐라고 한 겁니까? 이번에는 뭐 사전 투표 뭐 굉장히 그럽니다. 사전 투표수가 네. 너무 많아서 민주당이 조작을 못한다. 그러니까 일찍 투표하라고 거듭 독려를 했습니다. 네. 일찍 투표하라. 뭐 오늘 이런 새벽에 대응. 보니까 4천만 명이 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간 간의 직접 감염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사실 제 걱정이었는데요. 지금 북반부가 이제 겨울철로 들어가니까요. 이제 이렇게 철새들 막 이동하는 시절이 됐죠. 그래서 지금 걱정들이 많고 미국도 계속 지금 이런 인간 감염이 나오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에 그 H5N1 바이러스 환자들하고 접촉하다가 유사 증세를 보인 그 보건 인력을 몇 사람을 체크해 보니까 다행히도 인간하고 인간 간의 직접 감염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물론 지금 고병원성 이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있지만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자칫 또 다른 팬데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미국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판단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선재규 산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